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의대 신입생을 연평균 668명 더 뽑기로 했습니다. 추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해서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정부 발표 내용 정리해 주십시오.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정부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심의기구인데요. 보정심은 2027학년도부터 31학년도까지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모두 3,342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원은 앞으로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늘어납니다. 증원 첫 해인 내년엔 기존 정원인 3,058명에 더해 490명을 추가하기로 했고요.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씩, 2030년과 31년에는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 배출 인원까지 합해서 813명씩 증원합니다.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668명씩 의대 신입생을 늘리는 겁니다. 내년부터 의대 증원안이 시행되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3,542명, 연평균 의사 708명이 추가로 배출됩니다. 당초 복지부는 2037년에 부족한 의사가 4,724명에 이를 거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전부 늘리지 않고 75% 수준만 증원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이전 정부가 2024년부터 5년 동안 2,000명씩 모두 10,000명을 늘리기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기존 의대 정원인 3,058명에서 늘어나는 추가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고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지역의사로 의무 복무하도록 해서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서 이제 교육부가 대학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4월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관건입니다. 의료계는 오늘 보정심 회의에서도 증원안에 반발해서 퇴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잠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미래 의사 부족 숫자를 졸속으로 추계했다며 줄곧 증원 중단을 요구해온 만큼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1년 8개월의 의정 갈등 여파가 채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투쟁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말 터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2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쿠팡의 주장과 달리 정부의 추정대로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또 연락처와 주소가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천만 번 넘게 무단으로 조회해서 정보를 빼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쿠팡 침해 사고로 빠져나간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3,367만 건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 4천만 번 넘게 조회 유출됐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한 상품 목록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화면도 각각 5만 회, 10만 회 넘게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앞서 쿠팡 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내놓은 3,000건 유출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저희 참고 요소일 뿐입니다. 저희는 쿠팡의 서버를 갖다 다 뒤져서 지금 거기에서 외부 공격자에 의해서 얼마만큼 확인이 되고 얼마만큼 유출이 됐는지를 갖다가 조회 유출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유출 사태를 일으킨 건 쿠팡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한 전 직원 A씨로 특정됐습니다. 퇴사 후에도 보관하고 있던 인증키를 이용해 계정 로그인에 필요한 전자출입증을 위조한 뒤 무단으로 접속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조사단은 쿠팡 측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인증체계 관리상의 문제점도 강하게 질타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키 관리 시스템도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관리의 문제입니다.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 측의 정보보호체계 개선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침해 사고 늑장 신고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데이터 삭제로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안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책임으로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정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정 회장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인지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이 각종 정기보고와 지시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경영 책임자라고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정 회장이 참석한 경영관리회의나 각 부문별 정례보고는 실적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삼표 산업의 규모나 조직을 볼 때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A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양주사업소에서 직접 근무하며 안전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삼표산업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1억 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작업 시 안전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파묻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삼표산업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 무죄가 나온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가 있으면 남은 계약 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지역별로 4개월에서 최대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런 방안들이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거죠? 네, 구윤철 부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후 부총리는 일단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 이후 4개월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고요. 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 12곳 등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새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이번 주 중과 유예 보완 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시점부터 최대 2년까지 무주택자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의 경우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까지는 실거주 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한 셈입니다. 국무회의에선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현행 제도에 대한 논의도 오갔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다주택 중과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취지로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새벽에도 SNS를 통해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요. 매입 임대 사업자들이 보유한 서울 내 아파트 규모인 42,500호가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라며 이 매물이 중과를 피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일반 다주택자에 이어 매입 임대 사업자로까지 양도세 중과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대출 현황까지 들여다볼 권한을 가지는 부동산 감독원 설립 추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감독원을 설립해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관계기관을 총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원은 필요할 경우 조사 대상자의 신용과 금융거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조사 대상자의 대출 현황 등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겨냥해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기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건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기존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금융당국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력 통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위험한 설계라며 부동산 시장 문제는 공급과 시제, 금융정책 전반의 정교한 조정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에 빠른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여대 야소 국회 지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한 발언으로도 해석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각종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달라며 내각을 여러 차례 다그쳤던 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 인공지능 등 기술 진화가 예측을 뛰어넘어 진행되고 있다며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선 여야를 떠나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말했는데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등 우리 국회의 입법 처리 지연을 원인으로 들며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 지도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검찰개혁안과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등 문제로 당청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우선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청와대는 일단 이 같은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국정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조해서 입법도 속도를 맞춰달라는 총론적인 주문이었고요. 민주당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 등 쟁점 법안과 함께 민생 법안을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으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며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정부로 보내졌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정부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정부는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르면 내일 국회로 갈 전망인데 국회의장은 요청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친전을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면서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1억 원은 자신의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면서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국군정보사령부와 국정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민간인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현역 정보사 군인과 국정원 직원 등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TF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18곳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상대로 한 첫 강제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정보사와 국정원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주범으로 지목된 오모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TF는 정보사 소속 현역 소령과 대위, 그리고 국정원 직원 등이 오씨 등의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무실과 집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보사는 과거 오씨를 포섭해 위장 언론사를 운영하게 하고 공작 협조자로 지원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도 8급 직원 1명이 지난 2022년부터 26년까지 오씨와 500만 원가량의 금전 거래를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해당 직원이 대학 시절부터 알던 오씨에게 사비로 돈을 빌려줬을 뿐이고 정보 수집 담당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F는 또 오씨와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씨 등 민간인 3명에겐 일반 이적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군경 TF는 압수물 분석 등을 이어가며 정보사와 국정원이 민간인들의 북한 무인기 침투를 돕거나 지시한 정황 등이 있는지를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연결합니다. 네, 대한의사협회장 김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보정심 회의를 한 7차례 정도 오늘까지 7번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정심 회의를 참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저희들이 그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 그리고 대한 현재 의사협회와 의료기관들의 어떤 명확한 모습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근거의 중심에서 설명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정부가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직시를 하고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게 주요한 참석 이유였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과연 어떻게 교육을 평가하고 늘어난 정원에 대해서 어떤 상황일 때 의학교육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는지부터 세세하게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제시했던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아마 향후 보정심 회의 내용에 충분히 들어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의 어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많은 아마 논란이 야기되었고 앞으로도 야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정부가 풀어가야 될 큰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정원 전의 교육 여건을 과연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뭔가가 아마 주 논쟁의 요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의료 정상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숫자에 매몰된 이런 정부의 정책 발표의 과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숫자, 의대 정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역과 필수 의료의 해결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지역 필수에 관한 부분은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간 나왔던 해결책과 특별하게 큰 변화가 없다. 그게 저희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입니다. 향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해결할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꼭 모니터링하고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2027학년도 의대 정원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어사협회는 오늘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첫째,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시키십시오. 현재의 교육환경은 이미 붕괴 직전이며 정부의 강행 처리는 교육 부실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2027학년도는 단순한 정원의 해가 아닙니다. 2025년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돌아오면 기존 정부와 맞물려 엄청난 수의 인원이 폭증하게 됩니다.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정원 때와 맞먹는 충격이며 현장의 교육 인프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교육 불가의 상황입니다. 어학교육평가원에서 겉으로 강조했던 교육 가능한 상한선인 10%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향후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산될 질 낮은 교육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한 의협 입장 들어봤습니다. 의협은 그동안 추계 결과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가 시간에 쫓겨서 졸속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비판해왔는데요. 네,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숫자에 매몰됐다며 증원 전에 교육 여건을 개선할 여지가 있냐면서 앞으로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3주간 좌충우돌 끝에 없던 일이 될 분위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합당을 추진하는 건 어렵다는 것에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재선 의원들과 만난 정청래 대표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목표는 한마음이라고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것은 애당심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0분 비공개 논의 끝에 재선 의원들은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국정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습니다. 대의 명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기류는 없었어요. 지금 시점,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죠.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무려 20여 명이 발언했는데 법여권 통합이란 명분은 공감하지만 추진 시점과 발표 방식을 두고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관련된 적나라한 내용이 수차례 반복된 만큼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서로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2시간 의원총회 끝에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추진하는 건 어렵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는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입장을 조율하는데 6월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논의를 미루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거로 관측됩니다. 다소 일방적이었던 깜짝 합당 제안부터 합당 시간표와 최고위원 분배 등이 적힌 대외비 문건 유출, 특별검사 추천을 둘러싼 이른바 청와대 경로설까지 대형 사고가 겹치면서 더는 합당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거로 풀이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최종 입장을 발표하면 그때 입장을 내겠다면서도 사과를 촉구하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정돈된 제안을 해주시지 않는 과정에서 상당히 몸살을 앓은 피해자 입장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3주간 좌충우돌했던 합당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에 들어가면서 향후 합당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건 물론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도 치명타를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다시 화두가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 의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분열의 씨앗이 된다면서 미래로 가자고 강조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윤어게인과 같이 갈 건지
3일 안에 답하라는 유튜버 전한길 씨 질문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법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계엄과 탄핵, 절연과 부정선거 등 자신은 입장이 변한 적 없다면서 과거 문제보다는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의 언어로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말을 쏟아내던 과거와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자꾸 의제로 올리는 것은 결국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지도부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평가받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더 선명한 변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 당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넉 달도 채 안 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슬슬 중도 확장을 시도한다는 평가인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앞에선 절연, 뒤에선 포옹이라며 비꼬았고 당내 소장파에서도 진정성이 없다, 변검이냐 등 냉소적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윤 어게인 리더십으로는 어떤 공직선거에서도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잇따라 제명한 이른바 징계 정치는 공천 삿바 싸움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당은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의 기초단체장은 중앙에서 공천하기로 했는데 친한계 의원 지역구가 꽤 포함된 데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는 거라는 의심이 나옵니다. 제명할 수는 없을 거고 서울시당 위원장 갖고 시비를 걸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도부가 노선 변화 움직임을 내비쳤다는 건 당 내부 정비가 이뤄졌다는 자신감과 함께 지방선거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후로 더 확실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유류 저장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폭발한 탱크에는 휘발유 250만 리터가 들어있어서 큰 피해가 우려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휘발유가 타는 시뻘건 불길이 거대한 유류 탱크를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산저유소에서 유류 탱크가 폭발한 건 오전 7시 50분쯤입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덮개가 날아갔고 거센 불이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폭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탱크 덮개 부분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외벽도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폭발한 탱크에 저장된 휘발유는 250만 리터에 달했습니다. 주변엔 똑같이 기름 수백만 리터가 든 탱크 18기가 빽빽하게 설치돼 있었고 민가도 가까워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뭐가 펑펑 걸어서 그런데 보청기가 잘 안 느끼거든. 네. 그런데도 막 소리 크게 나더라고요. 볼이 막 타더라고요. 벌거이 타더라고요. 큰일 났다. 다행히 유류 탱크의 자체 진화 장비가 작동했고 소방당국도 여러 차례 폭발 대비 훈련을 한 장소라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2시간 50분 만에 모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유증기로 해서 화재 표면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합니다. 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화재 진압은 물보다 가벼운 포맥으로 해서 화재면을 다 덮었습니다. 폭발 원인은 정전기로 추정됩니다. 직원이 기름 상태를 확인하다가 건조한 날씨로 생긴 정전기가 기름 증기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똑바로 된 제품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올라가서 샘플을 할 때 있습니다. 샘플링 작업을 다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화재가 조금 발생돼서 소방은 탱크에 남은 기름을 모두 뺀 뒤 감식을 통해 폭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전북 전주시 초등학교에서 볼보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1명이 입과 무릎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여파로 주차된 승용차 4대가 추가로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국회의 임명 요구를 거부한 게 아니라 헌재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합의해달라고 호소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의혹은 특검이 이첩받아 수사한 사건이지 인지해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면서 공소 기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 과정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면서 재판부에 경위 설명까지 요구했는데 정작 이 변호사가 대법원에 낸 특별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이 재판은 재판장님께서 소송 지휘를 하는 곳이고 감치 명령을 그렇게 이제 소송 종결된 직후에 들어와서 감치 명령을 집행하는 걸 저희가 선례를 본 일이 없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408호 법정. 지난주 이곳에서 형사합의 34부의 재판이 끝난 직후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들어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변호인단은 34부 재판장을 향해 감치 집행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며 따져 물었지만 재판부는 답할 필요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감치한 것은 사실 의뢰인의 이익에도 굉장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께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의 계속된 항의에 김 전 장관이 손을 내저으며 말리기도 했지만 소용없었고 특검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저런 것들이 바로 목리를 부리는 것이고 재판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거기 때문에 재판부의 의사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라고요. 신문이 하지만 변호인단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이하상 변호사는 예정대로 16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될 거로 보입니다. 이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낸 특별 항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 측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긴 했지만 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그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1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문 속에서도 거듭 입증 부족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부실 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 이완 화백에 점으로부터 연작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집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그림은 같은 해 성탄절 2부에 찍힌 모임 사진에서도 이듬해 4월 찍힌 사진에서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혐의 재판에도 제출된 사진입니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에서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산 뒤 김진우 씨를 거쳐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지목한 시기가 2023년 2월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재판부도 적어도 사진이 찍힌 기간은 김진우 씨가 그림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특검 증명이 실패했다며 콕 집어 지적하게 된 배경입니다. 무죄가 난 김예성 씨의 재판에서도 범죄 증명이 없다는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184억 원 규모의 IMS 모빌리티 투자 성사를 위해 임시로 회사 돈 24억 3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김예성 씨 주장에 대해 특검은 이는 허울뿐이고 상장 가능성도 거의 없는 회사 투자를 명분 삼아 횡령을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 주장에 따르더라도 김예성 씨 회사가 투자 성사로 IMS 모빌리티 주식 46억 원어치를 팔아서 이익을 봤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에서 범죄 입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줄을 이으면서 부실 수사 내지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찰이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정치권 인사로 여야를 아우르는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을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의 공소장에 송 전 회장이 2020년 월드서밋 행사에 국회의원을 섭외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적었습니다.
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 단체 자금으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이종걸, 김두관 당시 의원에게 100만 원을 후원했고 정세균 당시 의원에게는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윤상현, 나경원, 강석호, 정양석 당시 의원에게도 100만 원을 후원했고 바른미래당 이찬열, 민주평화당 유성엽, 정동영 당시 의원도 100만 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지난해보다 짧아서 고속도로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은 15일 오전, 귀경은 17일 오후가 가장 막히고 특히 설 다음 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최대 10시간이 소요될 전망인데요. 15일부터 18일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엿새 동안 모두 2,7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설 연휴 기간이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9.3% 증가한 834만 명. 특히 설 당일은 귀성, 귀경, 성묘 차량이 겹치며 하루 통행량이 615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귀성길은 15일 오전이 가장 붐빌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7시간, 목포까지 5시간 40분 소요가 예상되고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 오후가 가장 막힙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10시간, 목포에서 서울 올라올 때도 최대 9시간 반까지 걸릴 전망입니다. 이번 연휴에도 설 전후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에서 신탄진 구간의 버스 전용 차로는 평시보다 4시간 연장 운영됩니다. 연휴 기간 국민 10명 중 3명은 국내나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국제선 출국장을 최대 30분 앞당겨 운영합니다. 인천공항과 김포 김해공항 등에서는 스마트 패스 전용 출국장을 통해 얼굴 인식만으로 빠른 출국 수속이 가능합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다자녀 장애인 가구는 무료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겨준 스노보드 김상겸 선수가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김상겸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큰 포부도 밝혔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가족과 협회 관계자,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김상겸 선수를 반깁니다. 아내는 태극 문양의 꽃다발로 축하했고 장인은 축하 플래카드를 들고 사위를 맞았습니다. 깜짝 메달의 주인공 김상겸에게는 공항에 나온 취재진의 보도 열기부터 새롭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몰랐고요. 조금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고 지금 땀도 엄청 많이 나고 하는데 당분간은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김상겸은 부담감이 적어 좋은 성적을 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하는 올림픽이라서 이제 평창 올림픽 때보다는 부담감이 솔직히 좀 덜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20일 후 폴란드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출전하는 김상겸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큰 목표는 당연히 이제 금메달은 제가 못 받아봤으니까 금메달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겸 선수로부터 은메달을 선물 받은 아내 박한솔 씨는 아직도 꿈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아요, 솔직히. 그동안에 땀방울이 다 모여서 이렇게 값진 메달을 받을 수 있게 돼서. YTN 김동민입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메달이 나온 빅에어는 부상 위험이 매우 큰 종목입니다. 동메달을 따낸 10대 유승훈 선수도 일단 부상으로 몸 곳곳에 철심을 박은 상태였는데요. 이런 시련에도 남자 선수들의 전유물이었던 고난도 4회전에 과감히 도전해 한국 설상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2차 시기에서 최고난도 4회전 기술을 선보인 뒤 유승은은 자신의 보드를 던지며 환호했습니다. 프런트 사이드 트리플 콕 1440, 주로 남자 선수들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점프해 공중에서 몸의 축을 3번 비틀면서 360도 회전을 4차례 하는데 땅에 닿을 때까지 선수가 착지 지점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1차 시기에서 성공한 백사이드 트리플 콕 1440보다도 어렵습니다. 놀라운 건 유승은이 실전에서 이 두 가지 4회전 기술을 선보인 게 이번이 처음이란 점입니다. 가장 큰 무대인 올림픽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 착지까지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결승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많이 안 해본 기술들을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긴장했지만 그래도 많이 긴장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메달을 한번 꼭 따고 싶어서 시도했습니다. 유승은은 지난 시즌 발목과 손목이 잇따라 부러지는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상 부위에 철심을 삽입하고 복귀한 월드컵 대회에서 뒤로 3바퀴 반을 도는 백사이드 더블 1080을 깔끔하게 보여주며 샛별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There we go, backside double, 10, perfect, landing so deep on that. Oh my gosh.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단 한 번의 점프로 승패가 갈리는 빅에어. 착지했을 때의 환호가 좋다는 18살 고등학생은 한국 설상 프리스타일 역사의 새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여자 스키 스노보드 종목 최초로 메달을 딴 유승은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불과 18의 나이로 첫 도전에 나선 올림픽 무대에서 거둔 동메달은 대한민국 스노보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적었습니다. 또 유 선수가 보여준 담대한 도전 정신과 흔들림 없는 집중력은 국민 모두에게 경이로움과 큰 감동을 안겨줬다면서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새벽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 선수의 멋진 비상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이제 잠시 뒤에는 세계 최강 쇼트트랙 대표팀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밀라노 현지를 연결합니다. 허재원 기자, 지금 허재원 기자 뒤로 보이는 경기장이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경기장에서 우리의 메달밭 쇼트트랙 경기가 시작됩니다. 잠시 뒤에 여자 500m와 남자 1000m 예선 경기가 시작되고 약 1시간 뒤부터는 쇼트트랙의 첫 메달 이벤트 혼성계주 8강과 4강 결승 경기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네, 혼성계주 1번 주자로는 믿음직한 에이스 최민정 선수가 나서기로 했다면서요? 네, 최민정 선수는 우리 여자 대표팀의 맏언니인 동시에 아직도 최고의 기량을 보유한 명실상부 에이스입니다. 금메달 3개 이상을 노리고 있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첫 메달 종목인 혼성계주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최민정 개인적으로도 대기록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혼성계주 결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따낸 최민정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면 전희경과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를 이루게 됩니다. 또 메달 2개를 추가하면 진종호와 김순영, 이승훈을 넘어서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최다 메달 신기록의 주인공이 됩니다. 최민정 선수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혼성계주 때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많은 응원이랑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좀 웃으면서 끝낼 수 있는 올림픽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특이한 점이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날 피겨의 차준환 선수도 경기를 치른다고요? 네, 보통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종목은 같은 경기장에서 치러지긴 합니다. 쇼트트랙이 먼저 앞부분의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 펜스나 얼음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피겨 일정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쇼트트랙과 피겨를 동시에 치르는 색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일정도 좀 길어지고 얼음판 상대도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쇼트트랙과 피겨의 경우 얼음판의 경도, 그러니까 딱딱한 정도가 조금 다른데요. 쇼트트랙이 얼음판이 조금 더 딱딱하고
피겨는 조금 무른 상태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두 종목 모두 빙질에 적응하는 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같은 경기장에서 오전에는 쇼트트랙 팀이 메달에 도전하고 오늘 저녁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는 피겨의 간판 차준환이 남자 싱글 쇼트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차준환은 2018년 평창에서 15위, 2022년 베이징에서 5위에 올랐고 이번 세 번째 올림픽에서는 반드시 시상대에 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YTN 허저원입니다. 폐목재 1000톤가량이 쌓여있던 경기도 포천 폐목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기 용인시 상가 건물 등 수도권 곳곳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불이 거세게 타오르고 건물은 형체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연기가 솟구치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경기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폐목재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이 시작된 창고 안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폐목재 1000톤이 보관되어 있어 불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원수순 순환시설 화재는 안에 폐목재가 좀 다량이 있어서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때 근처 야산으로 불이 번지면서 헬기까지 동원됐는데 산불은 오전 9시 10분쯤 겨우 잡혔습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가 건물에 입주한 상인 한 명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옥상에 있는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몸을 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차의 운전석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육군은 오늘 보통 전공사상 심사위 선행 심사를 열어 코브라 헬기 추락으로 숨진 준이 2명의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육군은 순직한 전우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필요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거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장례를 육군장으로 엄수하고 연결식은 모레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본 예산 대비 8조 원 넘게 덜 거치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 영향으로 법인세는 2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추경 예산 재원은 1,000억 원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 수입이 덜 거치면서 2023년 56조 원, 2024년엔 30조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세수 부족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차 추경 예산에서 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예상치를 10조 원 넘게 낮췄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연간 국세 수입 현황 자료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국세 수입은 374조 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1조 8천억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 벗어나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 예산 때 예측한 국세 수입 382조 원과 비교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8조 5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본 예산 대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겁니다. 세입 경정 덕분에 추경 예산 대비로는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지만 본 예산 기준으로는 여전히 세수 결손이 된 셈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7조 원 넘게 더 거쳤습니다. 특히 법인세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85조 원의 법인세가 거쳐 2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7조 원 넘게,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 호황 등의 영향으로 3조 원 이상 더 거쳤습니다. 총 세출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591조 원을 집행해 세출 예산 집행률 97.7%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습니다. 한 해 살림을 하고 남은 돈인 세계 잉여금은 3조 2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추경 예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일반 회계 세계 잉여금은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못한 불용액은 10조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불용률은 1.6%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옥류된 북한군 포로를 보호를 요청하는 서한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회신했다고 단체 측이 밝혔습니다. 북한군 자유송환 비대위는 탈북민 인권단체인 자유조선인협회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과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른 보호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들려줘 감사하고 자유를 지키고 미국을 최우선에 두기 위한 싸움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가 청소년을 중독시킨다며 IT 기업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SNS 중독 재판이 미국에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이들이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IT 기업들이 의도를 갖고 이를 설계했느냐는 겁니다. 원고는 20세 여성 케일리로 자신이 10년 넘게 SNS에 중독됐고 이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 신체 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앱스타인 파문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 각국 왕실과 정관계 고위 인사까지 끝을 모른 채 뒤흔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 총리에 이어서 고위 외교관 부부를 상대로 수사가 시작됐고 영국에서는 총리 사퇴 압박 속에 국왕까지도 당혹스러운 돌발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환영 인파와 반갑게 눈을 마주치던 찰스 3세 국왕에게 갑자기 질문이 날아듭니다. Charles, how long have you known about Andrew and Epstein? 동생 앤드루 윈저가 성범죄자 앱스타인 성추문에 깊이 연루된 걸 겨냥한 겁니다. 앤드루는 왕자 칭호와 모든 훈장을 박탈당한 뒤에도 기밀 문건 공유 등 부적절한 여러 정황이 더 드러났고 결국 앤드루의 조카이자 국왕의 장남인 윌리엄 왕세자가 공식 유감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스타머 총리는 맨더슨 전 산업장관이 앱스타인과 친분을 유지한 사실을 알면서도 주미대사에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임명을 조언한 책임을 진다며 비서실장이 먼저 물러났는데 총리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The Prime Minister is the architect of his own misfortunes, and all of the chaos and instability we're seeing is completely self-inflicted. 왕실부터 유력 정관계 인사까지 엮인 건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유엔 주재 대사 등을 지내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비밀 협상의 핵심 역할을 한 거물 외교관 모나욜 부부. 앱스타인이 유언을 통해 부부의 두 자녀에게 $10,000를 남기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돼 경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도 요직을 맡았던 야글란 전 총리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왕세자 빈까지 앱스타인과 친분을 쌓은 정황이 적나라한 메시지로 드러나며
파문은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남부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고 특히 제주 산간과 전북 동부에는 밤사이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지만 길이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 운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이면 비와 눈이 모두 그치겠고 점차 날이 개겠습니다. 또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아침 추위가 오늘보다 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5도, 광주 9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중서부와 전북, 경북은 종일, 그 밖의 남부지방도 저녁부터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3주간 좌충우돌 끝에 없던 일이 될 분위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합당 추진이 어렵다는 것에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재선 의원들과 만난 정청래 대표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목표는 한마음이라고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것은 애당심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0분 비공개 논의 끝에 재선 의원들은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국정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습니다. 대의 명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기류는 없었어요. 지금 시점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죠.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무려 20여 명이 발언했는데 법여권 통합이란 명분은 공감하지만 추진 시점과 발표 방식을 두고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관련된 적나라한 내용이 수차례 반복된 만큼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서로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2시간 의원총회 끝에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추진하는 건 어렵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는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입장을 조율하는데 6월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논의를 미루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거로 관측됩니다. 다소 일방적이었던 깜짝 합당 제안부터 합당 시간표와 최고위원 분배 등이 적힌 대외비 문건 유출, 특별검사 추천을 둘러싼 이른바 청와대 경로설까지 대형 사고가 겹치면서 더는 합당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거로 풀이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최종 입장을 발표하면 그때 입장을 내겠다면서도 사과를 촉구하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정돈된 제안을 해주시지 않는 과정에서 상당히 몸살을 앓은 피해자 입장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3주간 좌충우돌했던 합당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에 들어가면서 향후 합당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건 물론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도 치명타를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다시 화두가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 의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분열의 씨앗이 된다면서 미래로 가자고 강조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윤호개인과 같이 갈 건지 3일 안에 답하라는 유튜버 전한길 씨의 질문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법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계엄과 탄핵, 절연과 부정선거 등 자신은 입장이 변한 적 없다면서 과거 문제보다는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의 언어로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말을 쏟아내던 과거와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자꾸 의제로 올리는 것은 결국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지도부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평가받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더 선명한 변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 당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넉 달도 채 안 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슬슬 중도 확장을 시도한다는 평가인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앞에선 절연, 뒤에선 포옹이라며 비꼬았고 당내 소장파에서도 진정성이 없다, 변검이냐 등 냉소적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윤어게인 리더십으로는 어떤 공직선거에서도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잇따라 제명한 이른바 징계 정치는 공천 삿바 싸움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당은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의 기초단체장은 중앙에서 공천하기로 했는데 친한계 의원 지역구가 꽤 포함된 데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는 거라는 의심이 나옵니다. 제명할 수는 없을 거고 서울시당 위원장 갖고 시비를 걸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도부가 노선 변화 움직임을 내비쳤다는 건 당 내부 정비가 이뤄졌다는 자신감과 함께 지방선거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후로 더 확실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양성됩니다. 복지부는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 의대 정원인 3,058명에서 내년에 우선 490명이 증원되고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씩 늘어납니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서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며 의대 정원 규모는 총 3,871명으로 확대됩니다.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 절차에 착수합니다.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대학이 제출한 의대 교육 계획을 평가해 다음 달 배정심의위에서 대학별 의대 정원을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4월 중에 대학별 의대 신입생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대학들은 입시 전형을 마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5월에 공고를 내게 됩니다. 지난해 말에 불거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1억 건 넘게 무단으로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관 합동조사 결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정상적인 로그인 과정 없이 이용자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부실한 인증 시스템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 전직 직원 A씨는 재직 시절에 관리하던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서명키를 탈취한 뒤에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해 인증 체계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범인이 수집한 정보를 쿠팡 서버에서 해외 클라우드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공격용 스크립트를 만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보가 해외 서버로 전송됐는지는 미궁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의 범인은 쿠팡의 이용자 인증 허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없이 쿠팡 서버에 접속, 다른 사람 계정의 주문 내역과 배송지 정보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더 나아가 범인이 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까지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의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유출 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이른바 공격 스크립트가 발견됐습니다. 유출한 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출자가 탈취한 정보를 일일이 복사, 전송하는 대신 쿠팡 서버에서 정보를 해외 서버로 일괄 전송하는 코드를 짠 것인데 실제로 해외 서버로 전송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쿠팡 측 서버와 로그 기록을 분석했지만 직접적인 통신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제출받은 하드디스크 상에서 직접적으로 통신한 기록들이 남아있지는 않았었고요.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일단 로그가 일부 삭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삭제 흔적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로그 기록만으로 해외 전송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찍는 형태로 그걸 가져갔으면 그건 로그 기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죠. 이번 조사로 쿠팡의 보안관리 체계 허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위조된 전자출입증이 정상 발급 절차를 거쳤는지 검증하는 단계가 부족했고 서명키를 개발자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쿠팡 사태가 일으킨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 낀 집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5월 9일 전에 매도 계약을 한 다주택자가 계약 이후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잔금 절차까지 마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연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정부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퇴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른바 세입자 낀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완화입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있는 집을 산 사람은 2년 동안 매수주택에 직접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팔려는 집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 낀 집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단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중간에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투기 수요도 막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그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오는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의 보완 대책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애초 예고한 3개월에서 한 달을 더 늘려 4개월을 말미로 주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통상 넉 달이란 점을 고려한 건데 그 외 다른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전제로 계약 이후 6개월 내 잔금 완료라는 중과 면제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꺼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계속 주는 건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서. 근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SNS를 통해선 임대 사업자들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 42,500호만 양도세 중과를 피해 풀려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취지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다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갑자기 없애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규정을 폐기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 불리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전담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종합 감독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며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에서 부동산 감독원의 조속한 설립에 뜻을 모은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은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투기 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다주택자 때리기도 효과를 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요인을 끊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서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감독원이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며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법으로 전락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근본 대책도 없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등 편가르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합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부동산 공방 2차전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민주당 정부만 되면 수요 억제책을 펼쳐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임기를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건데요. 맞아요. 놓고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반기 법안 처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부동산 감독원을 띄웠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두고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매입 임대 사업을 등록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사실관계와 제도 취지를 왜곡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신규 등록이 전면 금지됐고, 기존 등록된 매입 임대 아파트 또한 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2025년부터 자동 말소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아파트 주택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면 현실은 더 심각하다며 현재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짓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는 공급 붕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의원인 강선우 의원은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영장 심사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강선우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숨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1억 원 처리 방법을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40일이 넘어가는 가운데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제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4일간의 검토 끝에 두 사람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 신분인 만큼 김 전 시의원과 달리 절차가 더 남아 있습니다. 국회가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과반 출석의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그때 심사 일정이 조율되기 때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의 다른 사례들을 보면 영장 청구부터 구속 여부 결정까지 짧게는 20여일, 길게는 30일이 걸렸습니다. 강 의원은 영장 청구 하루 만에 동료 의원들을 향해 숨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김 전 시의원의 구속심사 결과까지 지켜보면서 대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억 원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인 김병기 의원의 첫 소환 시점도 관심입니다. 경찰은 김 의원 측에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 잡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이 받는 의혹은 정치 헌금 수수와 차남의 숭실대 티켓 편입 등 13개의 날에 여러 차례 소환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 등 세 사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 헌재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합의해달라고 호소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법정 구속된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서 한 전 총리도 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다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연하는 등 헌법재판 절차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한 전 총리 측은 당시 대국민 담화를 상기하며 헌재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호소한 것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해당 사건은 이첩받아 수사한 사건일 뿐 특검이 인지한 사건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부 헌법재판관만 임명한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사건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증인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언을 부득이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증언할 생각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재판부의 지휘로 증인신문 절차는 20여 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22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법에서 규정한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인정하십니까? 석재를 채취하다가 토사가 무너져 사망 사고가 난 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4년여 만에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 책임자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이 각종 정기보고와 지시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한 경영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회장이 참석한 경영관리회의나 정례보고는 실적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A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양주사업소에서 일했던 직원 3명은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삼표산업도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표산업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정부가 대미 투자와 관련한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대미 투자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후보 사업에 대해서 사전 예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 체계를 만듭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별법의 입법과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사업에 대해 사전 예비 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하위 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3개월여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임시 추진 체계 가동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내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한미가 발표한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분야의 이행 상황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한미는 식품과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총선 압승 이후 다카이치 정권이 자위대의 헌법에 명기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개헌을 발의하려면 넘어야 할 장벽은 여전하지만 다카이치 정권은 이번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개헌을 위한 여론 확산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 유세 기간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憲法になぜ自衛隊を変えちゃいけないですか。彼らの誇りを守り、しっかり実力組織として位置づけるためにも当たり前の憲法改正もやらせてください。 중의원 압승을 확정 지은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헌법 개정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이 중의원 4분의 3을 차지하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国の理想の姿を物語るのは憲法です。この国の未来をしっかりと見据えながら憲法改正に向けた挑戦も進めてまいります。 고이즈미 방위상도 개헌안에 조속한 국민투표를 강조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今まで一度も国民の皆さんに憲法改正の発議という形で問うていない。やはり私は国民の皆さんにできる限り早く国民投票に付すことができるような機会を提供すべきだと思いますので。 하지만 자민당 316석, 연립여당인 유신회의 36석을 더해 352석의 거대 여당임에도 개헌을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개헌 발의를 하려면 참의원도 3분의 2 의석이 필요하지만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입니다. 또 자민당 내에서도 자위대 헌법 명기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중의원, 참의원을 통과해도 국민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난해 5월 NHK 여론조사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34%에 그쳤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선거 압승으로 주요 정책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고 판단하는 만큼 앞으로 개헌의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하는 데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경남 양산의 풍력 발전기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잔해가 임야로 떨어지면서 산림청이 한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산불 확산 방지에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산등성이 위에 우뚝 솟은 풍력 발전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산 일대는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높이 70m, 날개 길이 37.5m의 풍력 발전기 상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된 건 오전 8시 40분쯤. 제대로 몸통과 날개 접합 부분이 검게 탄 풍력 발전기가 보입니다. 현재는 가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풍력단지 직원과 인근 사찰 관계자 등 6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화재 발생 2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잔해가 인근 임야로 떨어지자 산림청이 한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산불 확산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도 산불 우려가 있다는 재난 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냈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풍력 발전기 화재가 하마터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충북 음성 생활용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한 구가 실종된 20대 외국인 노동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DNA 감정을 진행한 결과 실종된 네팔 국적의 20대 노동자와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업체 본사와 공장, 소방안전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소방안전관리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가 2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네, 정부 추정대로 3,300만 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 수법도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과기부에서 발표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 브리핑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쿠팡 전 직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 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만 3,817건이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805만 6,502회 조회하여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는 계정 소유자 본인 외에도 가족, 친구 등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쿠팡은 4,500여 건만 유출이 됐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정부 추정대로 3,300만 건이 넘는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예, 맞습니다. 오늘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민간합동조사단의 쿠팡 전 직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11월 19일에 쿠팡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신고할 당시에는 이 4,536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했었는데 이 오늘 조사 결과에서는 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 성명, 이메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3,367만 건이 유출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쿠팡의 당시에 이 신고 내용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가 털린 겁니까? 예, 지금 오늘 이 발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이제 뭐 유출이 됐다든지 조회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됐었는데 일단은 유출 관련해서 이 내 정보를 수정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쿠팡에 들어가면 내 정보를 수정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3,367만 3,817건이 이제 유출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명 그리고 이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 배송지 목록 페이지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 주문을 하면 배송지를 기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내가 내 친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 뭐 부모님한테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목록 페이지가 유출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 조회가 있다 보니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 아이디마다 이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인간관계까지도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유출된 것으로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배송지 목록 내에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뭐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는 공동현관에 대한 비밀번호를 기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공동현관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도 굉장히 내밀한 정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이제 주문 목록 페이지라고 해서 저희가 주문을 하면 최근에 뭘 주문했는지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1억 회 이상을 확인을 하면서 이 각각의 사람이 어떠한 것들을 주문했었는지 이것을 통해서도 어떤 이 사람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조회가 돼서 현재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있던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배송지 목록에는 본인의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친구지, 뭐 부모님지 이런 주소까지 적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오늘 발표에는 지난번에 쿠팡이 추가로 밝힌 16만 5천여 건 계정 유출 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 발표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절차가 있고 또 이제 경찰에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까지는 일단 과학기술정보부에서 확인한 부분이 이야기된 것이고 오늘 이 발표의 목적 자체는 어떠한 원인으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관해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발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출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뭐 형사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다시 한번 논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7개월 정도 비정상적인 로그인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렇게 장기간 정보 유출될 때 쿠팡이 뭐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문제를 물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겁니다. 일단 이 쿠팡 전 직원이 이 서명 키를 퇴사할 때 가지고 나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 키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이 로그인을 할 때 전자 출입증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서명 키를 통해서
이 위변조하는 전자출입증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위변조된 전자출입증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로그인을 할 때 검증을 해서 로그인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7달이나 계속해서 이 침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도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일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쟁점이 될 겁니다. 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에 대해서 쿠팡 측에 일단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 형사적인 책임,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런 시스템에 관해서 이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과징금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64조의 2에 있고 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는 이 사실관계와 관련한 부분이 이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그리고 안전성 확보 조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실관계는 안전성 확보를 미흡하게 했다라는 부분도 될 수가 있고 또 기간도 굉장히 장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이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서 개인정보를 범인이 1억 4,800만 원 차례 조회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조회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이 배송지 목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다는 것인데 지금 이 개인정보라는 것이 성명과 이메일 주소도 개인정보죠. 그런데 이 성명과 이메일 주소 외에 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배송을 했었다. 이 배송지 목록 같은 경우는 내 가족의 관계라든지 내 친구의 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내 가족이 어디 주소에 살고 어떠한 연락처를 갖고 있는지까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인정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이게 결합을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여러 차례 조회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말로 이 사람을 어떠한 사람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굉장히 내밀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회했다는 것 자체가 이 개인정보가 단순하게 뭐 성명이라든지 이런 조금 가치가 낮은 개인정보를 굉장히 높은 고도의 개인정보로 이 가치를 높이려고 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쿠팡 고객 정보가 해외 그러니까 외국 클라우드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하드 그리고 SSD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었고 이제 포렌직을 했습니다. 포렌직해서 뭐 지워진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 스크립트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스크립트라는 것이 이 명령, 컴퓨터에 내리는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공격자가 이 지금 현재 유출을 한 당사자로 보이는 자가 이 정보 수집 그리고 이 외부 서버에 이 정보를 전송하는 이런 명령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또 이 유출 정보를 해외 소재 클라우드 그러니까는 그 온라인에 있는 하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외 소재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이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현재 기록이 없어서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하드디스크에는 뭐 몇천 건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몇천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는 해외에 있는 서버상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조사단은 오늘 구체적인 범인의 신원과 국적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중국인인지 여부는 경찰 수사 영역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은 좀 한중 관계를 좀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오늘 이 발표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침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부에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 위반이라든지 어떠한 형사적인 부분은 이 경찰청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따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오늘 이 유출자의 신원이라든지 국적 부분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원인 분석이라든지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 아마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이 점은 왜 명확하게
발표가 안 됐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관련해서 이제 과징금이 부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특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부분 확인한 것과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외 유출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 범인의 신원, 국적도 발표가 안 됐고 지금 세부 유출 규모도 지금 확정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동조사단이 예정보다 서둘러서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게 조만간 있을 미국 의회의 쿠팡 조사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조심스러운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미국 의회에서 지금 이 사태에 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에서 2025년 11월 19일에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를 신고할 때는 4,500건이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자체 조사 결과를 이야기할 때 이 유출자의 하드를 확인해 봤을 때는 3,000개 정도만 저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출한 것은 3,000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확인했던 3,300만 건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이라도 의회에서 이렇게 적은 숫자의 유출에 관해서 쿠팡과 관련한 어떠한 이런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발표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서둘러서 발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과기정통부가 지난해에 자료 보전을 명령을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5개월 분량의 접속 기록이 삭제되고 또 앱 접속 기록도 삭제된 데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이게 고의성이 밝혀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예, 만약에 고의로 그 부분을 삭제가 되도록 해서 결국엔 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형사적인 처벌도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과실이라고 한다면 과실에 관해서도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형사 책임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단은 과실 여부에 대해서 볼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그 신고에 대해서도 지연 신고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법적인 이 제재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이 법적으로 의유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주제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표그룹의 정도원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무죄를 1심에서 선고받았는데 이게 법에서 규정한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봤거든요. 이 점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오늘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이제 1심 선고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관계가 이 당시에 2022년 1월 27일에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29일에 이 삼표 이 산업의 양주 사업소에서 이 결국에는 토사가 매몰이 되면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1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받았던 그런 사안이었는데 당시에 이 검찰에서 이 사건을 기소할 때 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결국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2조 9호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 여부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 책임자가 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삼표 산업이라는 회사고 예. 지금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삼표의 이 대주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죄라고 1심이 선고된 그런 사안이고 다만 현재 1심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항소라든지 상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밖의 곳곳에서도 약하게 비가 오겠는데요. 서울은 오늘 밤이면 비가 그치겠지만 경기와 영서, 충청과 호남, 영남 서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오락가락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밤사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과 전북 동부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고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내린 눈비로 인해서 길이 무척 미끄럽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에는 비가 모두 그치고 날이 점차 개겠지만 중서부와 전북, 경북에는 종일,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저녁부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0도, 광주 1도, 부산 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7도, 대구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더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초봄처럼 온화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